그녀가 아들에게 받은 것은 초대장이 아니었습니다. 손주 돌잔치 날짜가 찍힌 문자 메시지와 함께 며느리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번 돌잔치 호텔 컨셉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님의 한복과 오시면 아무래도 시골 냄새 때문에 사진톤을 다 망치십니다. 부디 저희를 이해하시고 마음만 보내주십시오. 그래. 그럼 내 땅도 내가 평생 이룬 모든 것도 내 놈들이 주장하는 그 우스꽝스러운 호텔 컨셉이라는 그림에서 깨끗하게 빼주마. 어머니는 30년 넘게 이 땅을 일궈왔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이유로 아들 내외는 그녀를 벌레 보듯 현관 앞에 세웠습니다. 시골 냄새가 난다며? 흙 묻은 내 작업화가 컨셉에 맞지 않는다며? 이 냄새, 이 땀으로 내 놈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살림 차린 거다. 이 흙 냄새가 내 아비가 나한테 남겨준 유산인데 그걸 감히 내가 코를 막아? 아들은 며느리 뒤에 숨어 어머니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이 내린 모멸적인 명령, 마음만 보내십시오에 몸소 응답했습니다. 손주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 그것은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의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처절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곳에 땀과 눈물로 이룬 유산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 땅도 내 노후도 내 컨셉에서 깨끗하게 빼자. 그것은 아들 내외에게 보내는 통보이자 수십억 원대 유산의 상속권을 스스로 파기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성껏 키운 자식이 성공하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성공이 오히려 부모와 자식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아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한 어머니가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존엄을 지켜내고 당당하게 반격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정숙은 1955년생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그녀는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당시 농촌에서는 딸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사치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16살 때부터 남의 집 농사일을 도우며 품삯을 벌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해가 중천에 떠서 땡볕이 내리쬐 때도 허리를 굽힌 채 일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터서 피가 났고 여름에는 땀띠가 온몸에 돋았습니다. 그렇게 벌은 돈은 고스란히 오빠들의 학비가 되었습니다. 22살의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역시 농부였습니다. 혼수로 내세울 것도 없었고 큰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동네 사람 몇 명 모아서 소박하게 밥 한 끼 먹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더욱 고단했습니다. 시집 살림은 가난했고 시어머니는 엄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시부모님 진지를 올리고 그제야 밭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말수가 적었습니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했고 마을 사람들도 축하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우리처럼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출산 후 산후조리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농번기였기 때문입니다. 열흘 만에 밭으로 나갔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를 업고 농사일을 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밭 한쪽에 그늘을 만들어 재우고 젖 먹일 시간이 되면 일손을 멈추고 젖을 물렸습니다. 그렇게 도연이는 자랐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장난감은 없었지만 부모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농사꾼이 되게 하지 말아야지. 공부 잘 시켜서 서울 보내야지. 그러면 우리처럼 고생은 안 하겠지.
도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정숙의 본격적인 헌신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준비물을 사주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참고서를 사주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의 농사 수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농한기에 남의 집 일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장철에는 김장 담그는 일을 도왔고 명절 전에는 떡 만드는 일을 도왔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더욱 두껍게 박혔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도연이의 공책을 펼쳐보는 순간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도연이는 다행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상위권이었고 중학교에 가서도 성적이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도연이는 서울대학도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가 되자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시골 고등학교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읍내 고등학교에 보낼 것인가. 읍내 고등학교가 서울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읍내까지는 버스로 1시간이 걸렸고 하숙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읍내 고등학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시장에 나갈 나무를 캤습니다.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 하숙비를 보탰습니다. 도연이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올 때마다 엄마 나 이번에 전교 10등 했어라고 자랑했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입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학원비가 필요했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키우던 소 한 마리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는 5년 동안 키운 소였습니다. 송아지 때부터 정성껏 키워서 이제 제법값이 나갈 만한 소였습니다. 원래는 몇 년 더 키워서 팔 계획이었지만 아들의 교육이 우선이었습니다. 소를 팔러 가는 날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매일 꼴을 먹이고 외양간을 청소하고 함께 지낸 소였습니다. 소도 아는지 슬픈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소를 판 돈으로 학원비를 냈습니다. 도연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드디어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합격한 것입니다. 경영학과였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도연이가 전화로 엄마 나 붙었어. 서울대 붙었어. 라고 외쳤을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새로운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등록금이었습니다. 서울의 대학 등록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게다가 서울에서의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막막했습니다. 다시 일을 더 늘렸습니다. 농사일 외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작업 무엇이든 했습니다. 손은 더욱 거칠어졌고 허리는 더욱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도연이만 잘 되면 되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단 한 번도 서울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차비도 아까웠습니다. 그 돈이면 아들에게 용돈을 더 보낼 수 있으니까요. 도연이도 방학 때만 잠깐 집에 왔습니다. 학기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도연이는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대기업을 목표로 했습니다. 취업 준비에도 돈이 들었습니다. 토익 학원, 면접 학원, 정장 구입비 모두 보내줬습니다. 논 일부를 팔아서라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연이가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또 한 번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 도연이도 사람 됐구나.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취직 후 1년쯤 지났을 때 도연이에게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회사 동기인 지수라는 여성과 사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기뻤습니다. 이제 며느리도 보고 손주도 볼 수 있겠구나. 상견례 날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샀습니다. 그래도 시골 사람 티가 났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주눅이 들었습니다. 웨이터들은 모두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님들도 모두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지수의 부모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지수의 아버지는 강남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두 분 모두 단정하고 세련된 차림이었습니다. 지수 어머니의 가방은 명품이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그 로고를 실제로 봤습니다. 지수 아버지의 시계도 비싸 보였습니다. 반면 남편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시골 사람 티가 났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어색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지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어디서 사세요? 저희는 충청도 시골에서 살아요. 농사 짓고 있습니다. 아, 농사요? 요즘 농사도 힘드시죠?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동정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우월감이 섞인 그런 톤이었습니다. 힘들기야 하죠. 그래도 건강한 게 다행이에요. 도연 씨 대학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요즘 서울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래도 아들 공부 잘해서 다행이에요.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수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사 내내 대화는 겉돌았습니다. 지수 어머니는 외국 여행 이야기, 미술 전시회 이야기를 했고 정숙은 듣기만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강남의 큰 예식장이었고 하객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은 친척 몇 명과 동네 이웃 몇 명뿐이었습니다. 반면 신부 측은 화려했습니다. 의사, 교수, 사업가들이 많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간 후 도연이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짧게 끊었습니다. 명절에 내려온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수네 집에서 제사가 있어서요. 거기 먼저 가야 해요. 그래, 그럼 다음 날이라도 와. 다음 날은 지수가 친구 결혼식이 있대요. 미안해요, 엄마. 그렇게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명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핑계는 늘 있었습니다. 지수 집안 행사, 회사 워크숍, 친구 모임. 서운했지만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지 뭐. 옛날처럼 명절마다 내려올 수는 없지.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도연이가 아빠가 되다니. 축하한다, 아들아. 고맙습니다, 엄마. 언제쯤 나? 엄마가 올라가서 돌봐줘야지. 아니에요, 엄마. 산후조리원 갈 거예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그래도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지수 엄마도 안 오세요. 산후조리원이 더 전문적이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하기로 했어요. TV에서도 산후조리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태어나면 바로 보러 갈게. 네, 엄마. 연락 드릴게요. 첫 손주였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다음 달에 손주 본다. 우리 도연이가 아빠 된다고. 어머, 축하해요.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아들이야. 초음파 봤는데 아들이래. 손자 보시겠네요. 좋으시겠어요. 손주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기 옷을 샀고 아기 이불도 샀습니다. 직접 베넷저고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바느질하기 힘들었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출산 소식이 왔습니다. 건강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수가 전화로 말렸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산후조리원이라 외부인 출입이 제한돼요. 면회도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만 하루 30분씩만 가능하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도 손주 얼굴은 봐야지. 나중에 태어나면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대요. 손주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 내내 손주 생각만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퇴원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또 거절당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신생아라 외부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대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100일까지는 조심하래요. 그럼 100일 때는 볼 수 있는 거지? 네, 100일 되면 괜찮다고 하니까 그때 봬요. 100일을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가 길었습니다. 달력에 표시를 하고 날짜를 세웠습니다. 이제 50일 남았다. 이제 30일 남았다. 이제 일주일 남았다. 그런데 100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을 때 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100일 잔치는 가족끼리 조촐하게 집에서만 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이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할머니는 가족이잖아. 엄마는 가야지. 저희 부모님만 오세요. 어머니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지수에게 가족이란 자기 부모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지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할머니도 가족인데. 어머니 공간이 좁아서요.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만 있어도 빡빡해요. 100일 잔치 사진만 몇 장 받았습니다. 사진 속 손주는 예뻤습니다. 통통한 볼 까만 눈동자. 웃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안아보지 못하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돌잔치는 다르겠지. 돌잔치는 큰 행사잖아. 돌잔치에는 할머니가 당연히 가야 하는 자리야. 이제 고작 8개월만 더 기다리면 됐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고민했습니다. 한복이 좋을까 양복이 좋을까? 시장에 가서 옷을 구경했습니다. 괜찮은 게 있으면 사두려고요. 손주 선물도 고민했습니다. 돌반지를 해줄까 금돌띠를 해줄까? 금은방에 가서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비쌌지만 처손주인데 아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다음 달에 손주 돌잔치야. 서울 호텔에서 한대. 어머 크게 하시나 보네요. 그러게. 며느리네가 잘 사니까 호텔에서 하나 봐. 좋으시겠어요. 손주 돌잔치 가시면 사진 많이 찍어 오세요. 정숙은 이미 머릿속으로 그날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면 손주가 한복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정숙이 다가가면 손주가 할머니를 알아볼까요? 아마 모르겠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자주 보면 되니까요. 돌상을 차리고 촛불을 켜고 돌잡이를 할 것입니다. 손주가 무엇을 잡을까요? 청진기를 잡으면 의사, 마이크를 잡으면 가수. 뭘 잡든 상관없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됩니다. 그런데 돌잔치 한 달 전 아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드디어 초대장을 보내겠다는 연락이겠지.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불편하고 어색하고 무언가 말하기 곤란한 듯한 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엄마, 돌잔치는 장모님 모시고 하는 자리라서요. 좌석이 빠듯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좌석이 빠듯해서 엄마는 못 온다고? 도연아, 엄마가 잘못 들은 거지? 손주 돌잔치에 할머니를 안 부른다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해 좀 해주세요. 장인어른 댁에서 친척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호텔 연회장이 생각보다 작아서요. 좌석이 정말 빠듯해요. 좌석이 빠듯하다는 게 무슨 의미? 회사 동료도 부르고 친구도 부르면서 친할머니는 자리가 없다고? 좌석이 빠듯하면 친구나 회사 동료를 줄이지 어떻게 할머니를 안 부르니? 엄마, 회사 사람들은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상사분들도 오시는데.
인맥 관리도 해야 하고요. 인맥 관리. 아들에게 엄마는 인맥 관리 대상보다도 못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럼 장인어른 쪽 친척들은? 그쪽도 많이 오세요. 장인어른 형제분들이 5이나 되시고 그분들 자녀까지 하면. 그럼 엄마는 뭐니? 남이야? 친척보다 못한 사람이야?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지수 엄마가 돌잔치를 크게 하고 싶어 하셔서요. 호텔도 지수 내에서 예약하고 비용도 다 대시고 저희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다. 그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비용을 대는 쪽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돈이 있는 쪽이 권력을 가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장모님 모시고 하는 자리면 시어머니도 모셔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죄송해요. 다음에 따로 식사 대접할게요. 손주도 데리고 내려갈게요. 다음에 따로. 하지만 손주의 돌잔치는 평생 단 한 번뿐입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두 번째 돌잔치는 없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래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죄송하면 다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소 팔아서 너 학교 보내고 놈 팔아서 너 취직 준비시키고 그렇게 키운 자식이 어미한테 이러는 거야? 엄마 너무 그러시면 저도 힘들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지수랑 싸울 수도 없고 장모님 체면도 있고. 장모님 체면은 있는데 시어머니 체면은 없나요?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엄마 마음 생각 안 해봤니? 1년 내내 손주 한 번 못 보고 100일도 못 가고 이제 겨우 돌잔치라도 갈 수 있나 했는데.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저도 난처한 입장이에요. 난처한 입장? 내 엄마가 돌잔치에 오는 게 난처한 일이야? 그게 아니라. 아, 진짜 힘드네요. 엄마, 저 지금 회사라서 통화 힘들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쥔 채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저녁 해가 창문으로 들어와 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 모시고 하는 자리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말에는 명확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모는 중요하고 시어머니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 장모는 주인공이고 시어머니는 들러리도 아닌 존재라는 뜻. 좌석이 빠듯하다는 말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이라면 보통 100명은 거뜬히 들어갑니다. 거기에 할머니 1명, 할아버지 1명 자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부르고 싶지 않은 것. 시골에서 온 촌스러운 시어머니가 세련된 돌잔치 분위기를 망칠까 봐 걱정되는 것. 지난 100일 잔치 때 받았던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수의 부모님이 손주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수 아버지는 비싼 양복을 입고 지수 어머니는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도연이와 지수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거기에 시골 할머니가 낄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밭이 보였습니다. 저 밭에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던가요? 저 밭에서 번 돈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저 밭이 아들의 학비가 되고 생활비가 되고 결혼 자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들은 엄마를 호텔 연회장에 들릴 자리조차 없다고 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결혼하던 날, 22살의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집왔던 그날,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하던 날들, 아들을 낳고 기뻤던 순간, 아들이 첫발음을 하고 첫걸음을 떼던 순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중학교 입학식 날, 고등학교 입학식 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취업 소식을 듣던 날, 결혼식 날, 모든 순간이 기쁨이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의 끝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손주 돌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하는 할머니, 며느리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시어머니, 아들에게조차 부담스러운 존재. 새벽 3시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나도 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초대받지 못한 돌잔치. 그 충격은 컸지만 정숙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향한 할머니의 마음은 그 어떤 거절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밤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 손주인데.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는데. 돌잔치에는 못 가더라도 선물이라도 전해줘야 하지 않을까. 창밖을 바라보며 정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초대받지 못했다고 해서 할머니의 마음까지 접을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미리 연락하면 또 오지 말라고 할 것이 뻔했기에 이번에는 연락 없이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돌잔치 2주 전이었습니다. 정숙은 서울로 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로서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었고 손주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준비는 며칠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먼저 손주를 위한 선물을 고르는데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것은 전통 한복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옷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손재주가 좋기로 소문난 김씨 할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손주 돌 맞아서요. 제일 예쁜 한복으로 만들어 주세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오랜 경험으로 정숙의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첫 손주시죠? 특별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색동저고리는 전통 오방색으로 정성껏 배색했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각각의 색이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고리 위에 입을 배자도 함께 맞췄습니다. 작은 치마에는 손수 놓은 자수까지 들어갔습니다. 학과 구름 무늬였습니다. 높이 나는 학처럼 손주도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마음이 한 땀 한 땀에 담겼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자수까지 넣으면 35만 원 나올 것 같네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정숙이 한 달 농사지어서 버는 돈과 맞먹는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첫 손주인데 이것도 못해주면 할머니가 아니죠. 며칠 후 완성된 한복을 받아들었을 때 정숙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작은 한복을 가슴에 안으며 정숙은 상상했습니다. 손주가 이 한복을 입은 모습을, 돌잔치장에서 이 옷을 입고 돌잡이를 하는 모습을. 두 번째로 준비한 것은 돌반지였습니다. 읍내 금은방을 찾아갔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여러 종류의 반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주 돌잔치용으로 반지 하나 보러 왔어요.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축하드려요. 제일 예쁜 걸로 보여드릴게요. 여러 개의 반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숙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작은 금반지였습니다. 반지 표면에 복자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정교했고 아이가 커서도 간직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24K 순금이고요. 무게가 한돈 나가니까 25만 원입니다. 또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손주가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돌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을 증명하는 증표였습니다. 포장 예쁘게 해주세요. 반지를 받아들고 나오면서 정숙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돌잔치에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할머니로서 해야 할 일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공들인 것은 먹거리였습니다. 정숙은 작은 텃밭에서 유기농으로 여러 곡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좋은 거 먹어야 한다잖아. 시중에 파는 건 믿을 수가 없어. 농약 범벅에 첨가물 잔뜩 들어간 거. 우리 손주는 할머니가 직접 키운 걸로 먹여야지. 정숙의 텃밭은 작았지만 알차게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정성껏 가꾸고 가을에 수확한 것들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농약을 치지 않았습니다. 벌레가 먹어도 참았고 잡초는 손으로 일일이 뽑았습니다. 쌀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수확한 햅쌀 중에서 알이 굵고 윤기 나는 것만 골라 2kg을 담았습니다. 찹쌀도 1kg 준비했습니다. 아이 이유식에 찹쌀 죽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미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현미가 인기라는 걸 TV에서 봤습니다. 검은 콩도 한 봉지 담았습니다. 서리태라고 불리는 알이 크고 검은 콩이었습니다. 이것도 올해 직접 키운 것이었습니다. 팥도 담았습니다. 빨갛고 윤기 나는 팥. 팥죽을 쓰면 아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이웃에게서 들었습니다. 차조와 기장도 각각 한 봉지씩 준비했습니다. 이런 잡곡들은 영양가가 높고 아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골라 담는 정숙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후 새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각각의 봉지에는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쌀, 찹쌀, 현미, 검은콩, 팥, 차조, 기장. 며느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정성껏 썼습니다. 포장도 신경 썼습니다. 읍내 시장에 가서 예쁜 보자기를 샀습니다. 연두색 바탕에 꽃무늬가 들어간 보자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치라고 생각했을 물건이었지만 손주에게 주는 첫 선물이었습니다. 포장도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곡식 봉지들을 보자기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한복과 돌반지 상자도 함께 담았습니다. 보자기를 묶으면서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걸 보면 알겠지. 할머니가 얼마나 손주를 사랑하는지. 비록 돌잔치에는 못 갔어도 할머니 마음은 이렇게 크다는 걸. 선물 준비가 끝나자 이제 자신을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정숙은 출발 전날 동네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평소에 정숙은 집에서 씻었습니다. 목욕탕은 특별한 날에만 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씻고 싶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손주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욕탕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옷을 벗고 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자 쌓였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때밀이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스스로 했지만 오늘은 전문가의 손길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주머니 때 좀 밀어주세요. 깨끗하게요. 네, 누워보세요. 때밀이 아줌마의 손이 거칠었지만 시원했습니다. 등과 팔, 다리까지. 오랫동안 농사일로 쌓인 때가 벗겨졌습니다. 때를 밀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머리도 정성껏 감았습니다. 샴푸를 2번이나 했습니다. 머리카락 끝까지 깨끗이 헹궜습니다. 린스도 듬뿍 발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탕에서 나와 로션도 발랐습니다. 목욕탕에서 파는 것 중 향기가 좋은 걸로 골랐습니다. 온몸에 로션을 바르자 피부가 촉촉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밝아 보이는 얼굴. 이 정도면 며느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입고 나오는데 목욕탕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평소에 안 오시는데. 손주 보러 서울 가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어머, 손주 있으셨어요? 몇 살이에요? 이제 돌 됐어요. 내일 보러 갈 거예요. 와, 축하해요. 손주 얼굴 보면 진짜 예쁘겠다. 그 말에 정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손주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돌잔치는 못 가지만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선물도 전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옷이 없었습니다. 평소 입던 옷들은 모두 농사일에 적합한 편한 옷들이었습니다. 서울 며느리 집에 입고 갈 만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읍내 시장으로 갔습니다. 옷가게를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너무 화려한 것도 너무 평범한 것도 아닌 적당히 단정해 보이는 옷을 찾았습니다. 한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습니다. 베이지색 재킷에 갈색 바지. 나이든 여성이 입기에 적당해 보였습니다.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품이 있어 보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거 입어봐도 돼요? 주인 아주머니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입어보니 괜찮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얼마예요? 재킷하고 바지 세트로 18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정숙은 평소 시장에서 10,000원이면 옷 한 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까워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주세요. 옷을 샀으니 신발도 새 것이 필요했습니다. 신발 가게로 갔습니다. 평소에는 운동화나 고무신을 신었지만 이번에는 구두를 사기로 했습니다. 검은색 구두 중에서 굽이 낮고 편해 보이는 걸 골랐습니다. 신어보니 발이 조금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운동화 신고 며느리 집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새로 산 옷과 신발을 꺼내 놓았습니다. 내일 입을 옷입니다. 정성껏 다림질을 했습니다. 구김 하나 없이 반듯하게 펴졌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손주를 봅니다. 1년 동안 사진으로만 보던 손주를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벌써 걷기 시작했을까? 말은 할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밭에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손주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정성껏 준비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약간의 화장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했습니다. 보자기에 싼 선물들을 확인했습니다. 한복, 돌반지, 곡식들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무겁지만 소중한 짐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새 구두가 발을 조금 눌렀지만 참았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하니 벌써 몇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올라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자기를 무릎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소중한 선물들이 상하지 않도록 꼭 안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 마을, 회관, 구멍가게. 평생 살아온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풍경이 더 특별해 보였습니다. 서울까지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숙은 내내 창밖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손주를 안는 순간을, 손주가 할머니를 보고 웃는 모습을, 준비한 선물을 전하는 장면을. 어떻게 맞아줄까? 며느리가 반가워할까? 아니, 반갑지 않더라도 괜찮아. 내가 할 일은 손주에게 할머니의 사랑을 전하는 거니까. 버스는 어느새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수많은 차들과 사람들. 시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동네에 가까워지자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높고 웅장한 건물들. 정숙은 잠시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아들이 살고 있다니. 자랑스러우면서도 낯설었습니다. 깔끔한 정원을 지나 아파트 입구로 향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지키는 출입구를 통과했습니다.
이곳은 시골집과 너무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정숙은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확인했습니다. 보자기를 꼭 안았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문을 두드릴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문 앞에서 주저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것에 대해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혹시 또 거절당하는 건 아닐까? 용기를 내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놀란 듯 들렸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지금 너희 아파트 앞인데. 엄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느껴졌습니다. 반가움이 아니라 당황함이었습니다.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선물도 준비했고. 잠깐만 봐도 되니? 오래 안 있을게. 전화 너머로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며느리와 이야기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요. 올라오세요. 목소리는 내키지 않는 듯 했지만 그래도 허락은 받았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아들. 금방 갈게. 도연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엄마, 지수가 좀 예민할 수 있어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예민하다는 말. 무슨 의미일까요? 정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도어록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은 긴장한 마음으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에는 깨끗한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낡은 구두가 초라해 보여 구석에 조용히 벗어놓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소파에 앉아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기 있었습니다. 1년을 기다린 손주가. 하지만 지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숙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먼저 인사했습니다. 지수야, 잘 지냈니? 갑자기 와서 미안하구나. 손주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지수는 대답 대신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냄새 뭐예요? 순간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냄새? 시골 흙 냄새 좀 빼고 오시지 못해요? 애 있는데. 그 말은 칼처럼 정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목욕탕에서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고 왔는데 냄새가 난다고요? 흙 냄새라고요? 정숙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새로 산 옷이었습니다. 깨끗하게 다림질한 옷이었습니다. 어디서 냄새가 난다는 걸까요? 지수야, 나 목욕탕에서 씻고 왔는데. 씻었어도 냄새 나요. 옷에서 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그래요. 요즘 신생아들은 예민하다고요. 이런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아들 도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눈치챈 듯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수야, 그렇게 말하지 마. 오빠는 몰라요. 육아책에 보면 신생아 후각이 엄청 예민하대요. 자극적인 냄새 맡으면 안 좋을 수 있다고요.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배려도 없고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어머니를 밀어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현관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들어오라는 말도 앉으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현관 입구에 서서 멀리서 손주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손주는 예뻤습니다. 통통한 볼, 까만 눈동자, 작은 입술. 정숙을 닮은 것도 같았습니다. 코가 특히 그랬습니다.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시골 냄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땀 흘려번 돈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손으로 농사를 짓고 그 몸으로 일했습니다. 그것이 냄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손주를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것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주름진 손, 평생 일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손.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이 손으로 손주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손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정숙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선물은 뭐 준비하셨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물어보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정숙은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한복을 꺼냈습니다. 색동저고리에 배자, 자수 놓인 치마. 햇빛에 비치니 색깔이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손주 돌 때 입으라고 한복을 맞췄어. 동네에서 제일 솜씨 좋은 분한테 부탁했지. 자수도 손수 놓은 거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한복을 슬쩍 보더니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입어요. 한복은 불편해서 아이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미 다른 한복 준비했어요. 백화점에서 산 건데 개량 한복이라 활동하기 편하거든요. 한복이 거절당했습니다. 35만 원을 들여 정성껏 맞춘 한복이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정숙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돌반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돌반지야. 금은 방에서 제일 예쁜 걸로 샀어. 복자가 새겨진 거라 손주가 평생 복 받으면서 살라고. 지수가 반지 상자를 받아들더니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돌반지 안 해요. 아이가 삼킬 수도 있고 위험해서요. 그냥 목걸이나 팔찌로 하는데 저희는 이미 장모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18K 금팔찌요. 돌반지마저 거절당했습니다. 25만 원을 들여 산 반지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장모님은 이미 더 좋은 것을 준비했다는 이야기까지. 정숙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곡식 봉지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키운 거야. 농약 안 치고 유기농으로 키운 쌀이랑 잡곡들이야. 요즘 아이들한테는 좋은 거 먹여야 한다잖니. 시중에 파는 건 믿을 수가 없어서. 지수가 봉지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부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유기농 인증 받은 제품만 써요. 아무리 농약을 안 쳤다고 해도 인증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쌀보다 이유식이 더 좋대요. 영양 밸런스가 맞춰진 거라서요. 저희는 독일 제품 쓰고 있어요. 모든 선물이 거절당했습니다. 한복도 돌반지도 곡식도.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이 모두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6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였지만 그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현관에 선 채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손에는 거절당한 선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마음은 고마워요. 그치, 지수야?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주를 더 꽉 안으며 정숙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마치 정숙이 위험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손주의 할머니도 아들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골 냄새 나는 분위기를 깨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갈게.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벌써요? 밥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도연이 말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니다. 버스 시간도 있고. 그냥 갈게. 정숙은 거절당한 선물들을 다시 보자기에 쌌습니다. 한복도 돌반지도 곡식도 모두 다시 가져가야 했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정숙은 마지막으로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손주. 멀리서만 본 손주. 손주는 정숙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럼 잘 있거라. 문을 나서는 정숙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무거운 보자기를 들고 새 구두에 눌린 발을 질질 끌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년을 기다렸습니다. 손주를 보기 위해, 선물을 전하기 위해. 하지만 돌아온 것은 거절과 모욕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은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주름진 얼굴, 눈물 자국. 이것이 시골 냄새 나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정숙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왔던 길을 이제는 절망을 안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보자기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들, 쓸모없는 정성들, 거절당한 사랑들. 내가 뭘 잘못했지? 정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평생 농사지으며 산 게 잘못인가요? 손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아들을 키운 게 잘못인가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한 게 잘못인가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은 아들의 새로운 삶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 며느리에게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 손주에게는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침과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들. 아들이 사는 세계. 정숙이 속하지 못하는 세계. 시골로 돌아가는 이 시간 내내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옆자리 승객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집. 평생 살아온 집. 하지만 오늘은 더없이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보자기를 풀지도 않고 방구석에 던져두었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거절당한 선물들을. 쓸모없게 된 정성들을.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골 냄새 좀 빼고 오시지.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입어요. 인증 없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팠던 것은 아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를 모욕할 때 아들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세련되지 못해서, 시골 사람이어서. 하지만 이것이 모욕받아야 할 이유가 될까요? 한 사람의 존엄은 돈이나 학벌로 결정되는 걸까요? 손주의 할머니로서 아들의 어머니로서 가진 권리는 어디로 간 걸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과 모욕감 그리고 분노.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정숙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은 평생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정숙은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현관 바닥에 그대로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보자기는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거절당한 선물들이 담긴 무거운 보자기. 정숙은 그것을 벽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들이, 그 안에 담긴 자신의 정성이, 그 모든 것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숙은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아니,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코를 찡그리던 그 표정. 시골 냄새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악몽처럼 정숙을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숙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차려 먹지도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뭘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만 조금씩 마셨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왜 이래요? 며칠째 밖에도 안 나오고. 아파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주 보러 갔다가 모욕당하고 왔다고? 며느리한테 시골 냄새 난다는 소리 들었다고?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정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구부정한 어깨. 평생 농사 지으며 살아온 흔적이 온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서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산 게 잘못인가요? 손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아들을 키운 게 잘못인가요?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본 게 잘못인가요? 깨끗하게 씻고 간 것도 모자라서 냄새가 난다고? 목욕탕에서 때를 밀고 머리를 감고 로션까지 바르고 갔습니다.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시골 냄새가 났습니다. 사진톤을 깨는 존재? 손주 돌잔치 사진에 할머니가 나오면 안 된다는 말. 할머니의 존재가 사진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말. 그것이 정숙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면서 슬픔은 조금씩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서러움이 화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정숙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일했고 자식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왜 부끄러워야 합니까? 그것이 왜 모욕받아야 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분노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무시당한 존엄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기로. 더 이상 자식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굽신거리지 않기로. 나도 내 존엄을 지켜야 한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제와는 다른 얼굴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단호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숙에게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재산.
마을 뒷산의 선산과 논밭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알찬 땅이었습니다. 선대부터 물려받은 선산에는 크고 작은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 논밭은 매년 좋은 수확을 내주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골 땅치고는 꽤 괜찮은 위치였습니다. 마을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큰 길이 나왔고 최근에는 그 근처에 개발 계획이 잡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가끔 찾아와서 땅을 팔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정숙은 지금까지 한 번도 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땅은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땅은 나중에 도연이가 물려받을 거야. 손주 교육비로 쓰면 되겠지. 아들 도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말했습니다. 엄마, 선산이랑 논밭은 나중에 제가 물려받는 거죠? 개발되면 값 많이 오른다던데.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 땅 잘 관리하세요. 나중에 팔면 우리 아이 교육비로 쓰면 되겠네요. 요즘 사교육비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그래, 손주 교육비로 쓰면 되지.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재산은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나? 돌잔치에도 초대하지 않고 시골 냄새 난다고 모욕하고 준비한 선물도 거절하면서 재산은 당연히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들. 그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안 된다. 내 재산은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다. 아니, 나를 위해 쓰고 싶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숙이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가꾼 땅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쓸지는 전적으로 정숙의 권리였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당연히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존중하고 효도하면 재산을 물려주는 거지. 모욕하고 무시하면서 재산은 받겠다. 그건 말이 안 돼. 정숙의 결심은 확고해졌습니다. 이 땅을 팔기로.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로. 정숙은 부동산에 연락해서 땅의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 요즘 실버타운은 옛날과 달리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획이 서자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결심한 게 있다. 선산이랑 논밭 다 팔 거야. 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실버타운 들어갈 거야.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나이 들어서 농사 짓기도 힘들고. 그래서 땅 팔아서 실버타운 입주하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건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죠. 그 땅 나중에 개발되면 값 엄청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버타운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며칠 후 아들 내외가 급히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1년에 한두 번 오기도 힘들다던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며느리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땅을 팔다니요. 그건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도연이 물려받을 재산인데. 물려받을 재산? 내가 언제 물려주겠다고 했나? 그렇지만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어디 있나?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너희는 나한테 어떻게 했지? 아들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돌잔치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엄마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괜찮다는 거냐? 정숙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계약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고 실버타운 입주 신청도 해둔 상태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막을 수 없는 단계까지 진행한 후에 알린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땅을 팔면 세금이 엄청 나올 텐데요.
아들한테 증여하시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어요. 그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 합리적으로 따지면 손주 돌잔치에 할머니가 빠지는 게 합리적인가? 그건 그때는 정말 자리가 없어서. 거짓말 마라. 장모는 초대하고 시어머니는 초대 안 한 거잖아. 솔직히 말해봐라.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한 건 내가 시킨 거 아니냐? 지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으니까요. 아들 도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지수 말만 듣고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땅 파는 건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사과? 지금 그 사과가 진심이냐? 내 땅이 아까워서 하는 사과 아니냐? 정숙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돌잔치 때 가져갔다가 못 전한 꽃바구니 비용이었습니다.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돌잔치 때 꽃바구니 보낼 돈이다. 나는 초대받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손주 돌잔치라고 준비했던 거다. 근데 이제 보니 필요 없을 것 같구나. 엄마. 사람 대접 안 해놓고 유산은 받겠다. 웃기지 마라. 나도 내 노후는 내가 챙길 거다.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거야.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앞으로? 앞으로가 뭐가 중요해. 이미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시골 냄새 난다고 사진통 깬다고 한 그 말들을.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다. 나한테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라 존중이었어. 근데 너희는 나를 존중한 적이 없잖아. 결국 정숙은 계획대로 땅을 매각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단독 소유였고 정신도 멀쩡하니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땅을 팔아 받은 돈으로 깨끗하고 시설 좋은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났고 그림 그리기, 노래교실, 탁구 같은 여가 활동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언제나 공손했고 같은 입주민들도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시골 냄새니 분위기를 깬다니 하는 모욕적인 말을 들을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 도연은 가끔 전화를 했지만 정숙은 담담하게 대했습니다. 미워하지도 그렇다고 예전처럼 자식 바라기도 않았습니다. 그저 선을 그었을 뿐입니다. 엄마, 명절에는 모시러 갈게요. 아니다. 나 여기 행사 있어서 바쁘다. 그냥 너희끼리 지내라. 엄마, 걱정 마라. 나 여기서 잘 지낸다. 친구들도 생기고 할 일도 많고.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산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았을까요? 아니면 반격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아들 도연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어머니와 배우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노인을 대하는 태도, 가족관계의 변화, 재산과 효의 문제, 도시와 시골의 문화적 차이 등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존엄성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성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존중받고 당당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